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오늘 미증시 인사이트에는 최일호 최슬리 투자자문 상무 그리고 김승혁 키움증권 미국 주식 전략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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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미국의 12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됐는데 이례적으로 이번에는 25bp 금리 인하에 무려 3명이나 반대표를 던졌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어느 쪽이 위험한지 이게 또 갈리는 상황에서 앞으로 합의체로 운영되는 FOMC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최일호 상무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3명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스티븐 미라는 50bp를 인하하자고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오스틴 골스비하고 제프리 슈미드가 동결을 하자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티븐 미라는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으로 제껴둔다고 하더라도 두 명의 인사는 동결을 주장했는데 금리를 보는 시각차가 좀 있었습니다. 한 명은 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물가 상승을 가속화시킨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한 명은 고용이 이렇게 견조한데 굳이 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냐 이런 시각차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나오는 입수되는 데이터를 좀 잘 봐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은 GDP 성장률도 4.3%가 나왔고요. 그리고 주간 고용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경우 굉장히 예상치를 하회하는 숫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숫자들의 흐름으로 볼 때 고용이 상당히 생각했던 것만큼 위험하지는 않구나라는 점이 있었고 또 물가 자체도 서프라이즈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보면 물가가 상당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 자체는 제한적이다. 그래서 좀 약간 믹스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연준 의원들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 데이터들의 어떤 일관성 또 추세가 생긴다면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최일호 상무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 연준에서 견해 차이가 나는데 문제는 방향성이 정반대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더 대폭 인하해야 된다. 그쪽 반대쪽에서는 동결해야 된다. 자, 이렇게 되면 미국 증시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극단적으로 갈렸다는 뜻인데 자,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김승혁 연구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지금 고용과 물가를 중심으로 사실 금리에 대한 해석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 여기서 한 가지 더해서 생각해 볼 요인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융 불안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번 FOMC 금리 인하의 배경은 경기 불안보다는 금융 불안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단기 자금 시장에서의 유동성이 점차 부족해지고 있고 이제 최근 나온 데이터로 봤을 때 스탠딩 레포 같은 경우 또는 영레포를 연준이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게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금융 불안이 아직까지는 내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선제적으로 막아야 될 필요성은 연준에게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연준 입장에서는 10년물 장기 금리가 더 이상 일정 레벨 이상으로 뛰어오르는 것을 방해해야 되고요.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를 브레이크다운 해봤을 때의 기대 인플레이션과 실질 금리로 나눠보면 대부분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좀 많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요건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불안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은 있지만 더불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 안 되기 때문에 톤 정도는 이렇게 어느 정도는 매파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두 가지 배경 정도가 의사록 내부 분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고용과 물가를 중심으로만 FOMC를 해석하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더 금융 불안에 대해선 연준이 가장 선제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금융 불안 완화다. 그리고 선제적 행동 이후에 뒤따르는 구도는 어느 정도의 심리적 안정을 뒤따르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요인일 수 있다라는 거를 같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용과 물가도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지금 헷갈리는 상황인데 여기에다 금리까지 봐야 된다면 더욱더 어려운 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무디스에서는 미국 연준이 올해 금리를 한 3번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자, 그러면 1월 달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최일호 상무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페드와치에서 관찰되고 있는 금리 인하 가능성은
한 17% 정도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로 보면은 금리 동결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역시 물가하고 고용 중에서 연준 위원들이 어떤 그 데이터에 더 중점을 두느냐가 급선무일 텐데 9일 날 그 고용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실업률이 나오는데 실업률 자체가 이전에 나왔던 4.6%보다 좀 0.1%포인트 낮은 4.5%포인트가 나올 예정입니다. 컨센서스긴 하지만 대체로 실업률 데이터는 컨센서스하고 최근에 부합됐던 게 사실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고용 자체를 그렇게 그 단기적으로 위험하다고 할 만한 상황은 또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쯤은 동결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 FOMC에서 보통 만장일치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자꾸 의견이 엇갈리는데,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매파 성향의 연은 총재 4명이 새로 투표권을 갖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 비둘기파적인 연준 의장이 나왔을 때 아무래도 의견이 엇갈릴 가능성이 좀 더 커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최일호 상무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연준에서 사실은 금리 결정할 때 그래도 영향력이 큰 사람은 연준 의장입니다. 실제로 새로 신임되는 연준 의장이 아마 비둘기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비둘기파의 의견 자체가 조금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매파라고 하더라도 영원한 매파도 없고 영원한 비둘기파도 없을 겁니다. 그분들도 역시 입수되는 데이터에 따라서 의견이 또는 시각이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의 어떤 추세나 방향성에 따라서 그분들의 의견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데이터가 일관적으로 추세적으로 나온다면 의견의 컨센서스도 어느 정도 형성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현재 연준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 구조에서 자꾸 잡음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게 금융시장의 여파가 좀 궁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김승혁 연구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연준에서 서로 이제 상반된 논리가 나오는 경우에 금융시장 여파는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조금 이제 예측 불가능한 그런 어떤 요소를 가격으로 좀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한 가지 고무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서로 한 명의 의견이 강력하게 어필된다기보다는 철저하게 현실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견을 개진할 만한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은 좀 고무적이고요. 아까 말씀 주셨듯 아무래도 연준 의장 같은 경우가 캐스팅 보트를 하는 역할도 많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좀 더 힘이 많이 실렸다면 이제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좀 더 검증하고 검증의 과정 속에서 데이터를 좀 더 확인하고 그럼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왜 이런 논리적인 판단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연은에서의 블로그를 통해서 이것들이 확인이 될 수 있을 만한 기회는 열려 있다. 그 과정에서 봤을 땐 결과적으로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의견 충돌이 있겠지만 그 속 과정을 봤을 땐 어떤 의사 결정을 통해서 어떠한 결론을 도출해 가는지 이 과정을 저희가 조금씩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인 면도 제시합니다. 네. 최일호 상무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지난해 말에 나왔던 고용지표들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문제는 올해는 고용지표가 나빠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인데 CEO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 고용 동결이나 아니면 인원 감축 등 이런 내년 경영 계획이 약간 뭔가 긴축적인 그런 경영 계획을 갖고 있는 것처럼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올해 고용 시장은 과연 위축될 것인지 최일호 상무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보여지는데요. 고용 상황이 나은 기업들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K자형 경제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여기에서 저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거는 AI 혁명에 따른 고용 구조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AI가 더 진전됨에 따라서 고용 상황이 악화되는 일자리도 있을 테고 아니면 재배치되는 일자리도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20년 전 생각해 보면 은행에 직원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대출이나 입금이나 출금 대리해주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직원들이 다 없어지고 대부분 없어지고 폰뱅킹이나 온라인 뱅킹으로 대체가 됐고
대신 상담사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폰 뱅킹을 통한 전화 상담사들이 많아졌는데 앞으로 이러한 변화도 또 AI로 그 상담사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점점 가면서 AI가 이러한 고용 시장에 구조적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고용의 배치가 달라지면서 마찰적 실업 요인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향후에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이 공존하는 그런 고용 형태가 만연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설문조사한 내용들도 뜯어보면은 그러한 내용들이 혼재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찰적 실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AI로 대체될 때 바로바로 직장을 옮겨 다닐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을 겪게 되면 결국 마찰적 실업, 이 고용 한파가 좀 더 심해지는 그런 문제점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올해는 어떻게 미국 고용 시장을 봐야 될지 김승혁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좀 나눠서 볼 필요는 있는데 요인을 조금 저희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주도주 그리고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AI를 이용한 생산성 확대를 더욱더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선 아무래도 고용에 대한 어떤 확대보다는 고용이 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관찰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이고요. 중소기업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자면 저희가 관세 관점에서 봤을 때 작년 2분기에는 관세를 받아들이면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수용했고요. 3분기, 4분기에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수용했던 것들을 점차적으로 가격을 조금씩은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는 높였던 가격을 바탕으로 수익성을 가져오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더 높아진 가격을 바탕으로 더 수익을 많이 확보한다면 그 수익을 어디에 활용할 것이냐는 현재까지로는 노동 저장으로 대응했었던 상황을 노동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어떤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관점에선 중소형 업체들의 고용은 이젠 동결보다는 노동 저장을 중단하고 점차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연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규모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큰 기업들이 오히려 AI 관련된 인력들을 더 확장하는 그런 추세였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미 AI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주도 기업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인력을 조금은 줄이고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비용으로 떨구고 이후에 이제 이걸 가격으로 반영하고 있는 중소형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노동 저장으로만 대응했었던 전략을 고용 확대로 조금씩은 대응을 하면서 정부 정책 역시도 고용 확대와 포커스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에 맞춰서 두 가지로 나눠서 규모별로 좀 우리가 나눠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사실 지난 3년 동안 굉장히 뜨겁게 오름세를 굉장히 보였었는데 3년 연속 상승장을 보인 다음에 과연 4년 연속까지 갈 것인가? 여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유로 상무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올해도 상승할 것 같은데요. 작년에 미국 증시 상승의 퀄리티를 보면은 이익 상승이 주도를 했습니다. 이익이 한 13% 정도 오르는 가운데 S&P 500이 한 16.4%가 올랐거든요. 올해도 그런 패턴을 따른다면 올해 S&P 500의 이익 상승률은 한 15% 내외 정도 될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AI 리더십의 지위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미국 증시의 상승률도 EPS 증가율을 따라갈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월가에서는 최근에 하락론자가 사라졌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번에는 상승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김승혁 연구원께서도 그렇게 보시나요? 네, 우선 상승 랠리에 대해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건 EPS의 상승 속도와 EPS의 성장 속도를 주가 상장이 더 따라 넘을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적이 오르는 속도만큼 주가가 이거를 반영하면서 따박따박 올라간다, 두 개가 선형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땐 7,500에서 8,000 사이의 레벨 정도가 내년도 말 정도로 저희가 측정하고 있는 밸류에이션이고요. 만약에 이걸 뛰어넘어서 포워드 PER 기준으로 24배까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땐 8,100에서 8,200 정도가 적정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건은 EPS가 올라가는 속도를 증시가 얼만큼 더 빠르게 올라갈 것이냐고 여기에 유동성이라는 요소까지 더해진다면 올해 상승장 역시 좀 우리가 기대해볼 만하지 않나라고 판단합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아마 미국 주식 투자자분들은 환율에 또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새해 첫 거래일에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40원대로 올라왔습니다. 과연 올해 연말까지 이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최혜로 상무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미국 투자를 함에 있어서 환율은 그렇게 중요한 변수가 아니고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변수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부 개입으로 인해서 환율의 그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것은 좀 주목할 만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정부가 내놓은 미국 주식에 대한 양도 차익 세금에 대한 면세 그리고 그거에 따른 국내 주식 투자의 확대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환율이 어느 정도는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외환 시장에 있는 그리고 또 주식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이라면은 앞으로 달러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될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부의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달러 수요를 감안을 한다면 그렇게 크게 대세를 훼손할 만한 방향성을 가지지는 못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게 정부의 개입 강도도 굉장히 강한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승혁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뭐 뉴노멀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저희가 합니다. 1,440원대가 이제 1,400원대가 새로운 이제 기준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저 구간 안에서 어느 정도까지 사실 허용할 수 있느냐, 이제 저거를 상단을 이제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연금을 통해서 국민연금을 이용한다라던가 아니면 아까 말씀 주셨듯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제를 가한다던가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해서 지금 원달러 환율 상단을 좀 막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서 정부가 확실한 의지를 보였을 때 이거를 뚫고 올라갈 만한 힘은 아직까지 얼만큼 남아있는지를 저희가 점검해 볼 필요는 있는 상황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아직까지 그 힘을 원천 봉쇄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네, 이렇게 환율에 대해서 리스크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 국채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과연 뭐 단기채, 장기채 이렇게 또 기간에 따라서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최혜로 상무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예, 미국 국채를 반드시 투자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단기채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연준에서 매달 일정 부분을 사주기로 했기 때문에 수급 개선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금리 환경이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변동에 대한 위험도 장기채보다는 적기 때문에 저는 단기채를 선호하고요. 장기채 같은 경우는 10년물 기준으로 지금 4%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미국 실질 성장률 2% 그리고 연준이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은 2% 정도 하면은 4% 초반 정도는 인정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미국 국채가 더 떨어지기 위해서는 물가가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성장률이 상당히 둔화되거나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캐피탈 게인을 노리고 미국 장기채를 투자한다는 거는 조금 위험한 발상인 것 같고요. 단기채가 아무래도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가져가기는 편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테슬라의 실적이 나왔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40만 대가 지금 현재 넘는 그 실적이 나왔고요. 자, 그럼 현재 이 4분기 인도량이 41만 8천 대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제 테슬라 과연 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이제 환율 얘기에 있어서 국채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자, 김승혁 연구원께서 보실 때 과연 단기채, 장기채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좀 더 낫다고 보십니까?
네, 말씀 주신 대로 단기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준이 꾸준하게 매입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발행 같은 경우에도 단기채 중심으로 발행을 하겠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수급과 공급이 동시에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의 레벨을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지는 사실 아직까지는 불투명합니다만 어찌됐건 올해 같은 경우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 금리 인하에 대한 여파는 장기채보다는 단기채에 좀 더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실질 금리와 기대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 크게 훼손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소프트 랜딩 가능성이 현재까지는 높다라고 봤을 때 장기채보다는 단기채가 아직까지는 좀 더 매력적인 구간에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이 금값, 은값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서 하반기 원자재 내 이 순환매 전망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뭐 사실 최근 들어서 귀금속이라면 이것저것 다 같이 오르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앞으로 또 에너지 투자 전략까지 연결되면서 과연 투자 전략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최루 상무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금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급등을 예상한 사람들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사실 워런 버핏이 얘기하기로 금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리 많이 놔둬도 그냥 금일 뿐이다. 거기에서 어떤 생산적인 요소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금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 금 이외에 에너지라고 하면 대표적인 에너지원인 원유를 들 수 있는데 원유 가격 자체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러우 전쟁 같은 지정학적 이슈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원유 가격을 낮춰서 물가를 낮추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원유에 대한 투자는 상당히 좀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 자체도 현재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뉴스플로우에 따라서 변동성이 심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귀금속이나 에너지원 투자는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금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또 역시 암호화폐에 관심 가진 분도 굉장히 많죠. 근데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암호화폐가 장기적으로 약세장에 진입한 것이 아니냐 이런 기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이걸 저가 매수로 활용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김수혁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최근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심리랑 연동돼서 움직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지금 이제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까지 회복됐느냐를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12월 마지막 주부터 현재까지 아직까지는 증시가 조금은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12월 초 중반까지만 해도 증시가 다시 한번 회복을 보였다가 거래량이 얇아지고 난 이후에 점차적으로 차익 실현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증시가 살짝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암호화폐 같은 경우가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작용을 하려면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크게 반등을 해야 되면서 포인트가 와야 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투자 심리에 대한 개선세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투자 심리 개선세가 눈에 띈다라고 한다면 테마주 중심의 자금 유입이 먼저 선 진입되고 그 뒤에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암호화폐까지도 낙수 효과로 들어가는 그런 어떤 저희가 효과를 그동안 봐왔는데 아직까지는 유동성이 공급되는 국면이긴 하지만 드라마틱하게 유동성이 크게 공급되는 국면은 아니고요. 투자 심리 같은 경우가 이제 점차적으로 개선될 거다라고 오히려 예상하고 있는 거지 투자 심리가 리스크온 심리로 확연하게 넘어갔다라고 보고 있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가 매수 기회라고 저희가 볼 수는 있긴 하지만 그 타이밍이 지금이냐라고 얘기하기는 아직까지 좀 허풀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는 2026년 첫 거래를 앞두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 자산 투자의 올해 핵심을 한 단어로 설명해 주신다면 최일호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미국 주식에 한해서 설명을 한다면은 차별화라고 보고 싶습니다. 저는 2025년도와 마찬가지로 2026년도도 그 연장선이라고 보고 싶은데요. 2025년도도 보면은 섹터별 그리고 섹터 내 종목별 차별화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올해도 역시 그런 양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같은 질문을 김수혁 연구원께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올해 차별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키워드는? 속도입니다. 지금 실적이 개선되는 속도와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 이 두 개가 얼마나 서로의 차이를 보일 것이냐가 중요하고요. 이제 속도라는 거는 방향성까지도 같이 가미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갈 것이냐 아래쪽으로 갈 것이냐 아래쪽 같은 경우로 내려간다도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까지 실적이 개선될 거고 주가가 이거를 얼만큼 더 빠르게 반영할 건지 아니면 늦게 반영될 건지 이 속도에 있어서 상당하게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하고 대응하고 투자하는 것이 올해의 투자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라고 판단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미증시 인사이트에는요. 최일호, 최슬리 투자자문 상무, 그리고 김승혁, 키움증권 미국 주식 전략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